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 바이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QT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데요. 자, 먼저 연준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 대조표의 국채에 해당하는 축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6, 7, 8월은 300억씩,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매달 600억씩 줄여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준이 국채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있는 것을 시장에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만기 정산하고, 그럼 재무부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러면은 현금이 생기는데 연준의 대차대표의 부채는 지급준비금인데 그러면 그걸 동시에 떨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국채가 600억 달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은 9월, 10월 경우인데요. 이때 보면은 여기 자주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거를 연준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또 이 단기 국채는 뭐 1개월짜리부터 1년까지 있으니까 만기가요. 그 중에서 만기 돌아오는 거를 그러면 만기 정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최근 두 달이니까 9월, 10월은 600억 달러씩 줄이게 돼 있었죠. 그러면 1200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11월 2일 기준으로 연준이 보유한 국채는 T빌, 쿠폰은 1년 이상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그 장기 국채들입니다. 그 다음에 FRN이라는 게 있고요. 또 팁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팁이라고 쿠폰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줄어든 걸 보면은요, 요만큼 요 빨간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더해 보면 1,199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줄여야 할 거는 약속한 거는 계획은 1,200억 달러였죠. 그러면은 1억 달러 차이 나니까 거의 아주 잘 맞췄다, 이렇게 약속 계획대로 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MBS는 어떻게 되냐. MBS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기사에서도 여러 번 썼던 것 같은데, MBS는 연준의 독특한 이 정산 제도 때문에 연준이 계획한 대로 지금은 9월, 10월에는 3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바로 이게 딱 즉각 반영은 되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1차 QT, 즉 2018년부터 시작했던 1차 QT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MBS가 줄어드는 그 추이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략 거의 6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살짝 조금 더 늘었어요. 연준이 부여한 MBS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급격하게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줄어든 걸 보면은 그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MBS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는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MBS 축소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MBS 감축에 대한 연준의 입장인데, MBS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대차대표에서 그 지급준비금과 동시에 이렇게 딱 없애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도래하는 만기에 MBS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9월 이전에 여기는 175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요만큼에서 충분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도래하는 MBS 만기 이 도래분이 350억 달러, 즉 요 빨간 선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략 한 100억 달러 차이도 나기도 하고, 그 정도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간간히 그거를 직접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거 직접 팔겠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모자란 대로 두겠다,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판다 그러면은 실제 이 주택 모기지 증권 이 시장의 수익률을 굉장히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이제 바이백을 한번 보면요. 재무부의 바이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팔면은 재무부에 돈이 생기겠죠. 그럼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쿠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번에 재무부가 생각했던 8월부터 쭉 발표했던 재무부의 바이백 그 계획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국채를 더 이상 그 바이백에 한해서는요, 더 이상 더 많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 발행액 금액 자체는 동일하겠죠. 그건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생긴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사니까요. 그러면은 재무부의 바이백 효과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면 재무부는 민간이 갖고 있는 걸 결국에 흡수하겠죠. 그래서 쿠폰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민간의 쿠폰은 줄어들고, 그러면 민간은 그걸 판 거니까 예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지급준비금으로 그게 또 은행은 잡히겠죠. 예금은 부채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단기 국채를 파니까 단기 국채 공급이 많이 되니까 단기 국채 싸지겠죠. 싸진다는 건 단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사냐면은 바로 MMF라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MMF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오버나이트 RRP에 있는 거를 팔고, 이만큼 팔고 단기 국채 T빌이라는 거, 단기 국채는 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트레저리 빌 해서 T빌 요거를 사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준으로서는 모든 게 딱 맞아지죠. RRP가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이 늘고, 그렇지만 전체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이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QE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QE에서는 연준이 쿠폰을 사죠. 아까는 재무부가 샀는데 QE에서는 연준이 쿠폰을 삽니다. 그러면 민간의 쿠폰을 사니까 민간 그 장기 국채 쿠폰은 줄어들고 예금이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은행으로서는 예금이 늘어나니까 지급준비금 늘고, 그다음에 연준의 지급준비금 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민간과 그다음에 은행은 아주 아까하고 그 결과가 동일하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바이백은 QE하고 민간과 은행한테는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그렇지만 연준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이백하고 QE는 상당히 닮아 있다. 그래서 요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기호거든요. 바이백하고 QE는 굉장히 비슷하다. 단 연준만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바이백은 예전에도 아주 비슷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뭐 다양한 정책들을 내오죠. 다양한 정책들을 또 실험해보는 거였었죠. 그 중에 하나 또 유명했던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였는데요. 이게 바로 연준이 뭐를 하냐면요. 갖고 있는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그 금액으로 장기 국채를 사는 이런 게 있었죠. 그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데요. 이때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크기는 변화가 없죠. 바이백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이백은 연준이 주도하는 거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준이 주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백은 재무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점, 그 다음에 공통점으로서는 그 바이백하고 QE가 상당히 닮아 있는데 다른 점은 연준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바이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게 QT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1차 QT, 18년부터 시작했던 1차 QT는 사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차 QT 당시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 레포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QT를 급격하게 중단했죠. 이건 사실상 실패죠. 그리고 바로 살짝 연준의 대차 대조표 크게 살짝 올라갑니다. 이때 연준은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Not QE라고. 그래서
사실상 QE지만 이거 QE 아니야 이렇게 연준이 거의 우기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QE4 네 번째 QE가 생기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QE라는 거는 예를 들어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2층, 3층, 4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안전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이거 비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전망이 바로 누가 했냐면 연준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QE를 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사주냐, 누구든지 민간이 갖고 있던 국채를 연준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안전망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3, 4층까지 2, 3, 4층까지 올리는 이런 게 QE였다면은 이번 QT에서는 뭐냐면은 이 쌓았던 걸 다시 철거를 하는 건데 이때 뭐냐면 비계가 없어요. 안전망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누가 그 연준이 쏟아내는 그다음에 재무부 국가가 재정 적자로부터 쏟아내는 국채를 인수할 주체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9월 말에 있었던 영국 연기금 사태로 불거진 영국 장기 채권 길트에서의 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예외는 아니네요. 건설회사에서 PF 대출에 관련된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뱅크럽시 이런 문제, 파산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을 띠고 이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바이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국채 시장을 좀 그 국채 시장 안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고 제시를 했었는데 바이백은 4분기에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나 돼서야 아마 그 가능한 그런 옵션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지만 모든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럼 보통 국채 플러스 얼마, 알파. 이 알파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채 시장이 위기가 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자본주의 금융시장이 위기가 생겼다. 이런 말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4분기 안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를 완화적 정책으로 시장이 오인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바이백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벌써 발표를 하면은 시장이 오히려 동요한다. 시장에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이런 위험 때문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T 그리고 바이백까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죄는 QE였었죠. 그러면 QE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블룸버그에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기사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요. 알메이다라는 MFS 투자자문에서 일하는 분의 그 기사를 그 인터뷰를 한 건데 이분이 볼 때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건데 금융시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위험을 평가하는 거다. 위험을 평가하는 거, pricing the risk. 위험이 크다면은 금리를 높게 쳐줘야 되고 위험이 작다면은 금리를 낮게 쳐줘야 되는데 이분이 했던 말 뭐냐면 QE 때문에 we are not pricing risk anymore. 이 뭐냐면 더 이상 위험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돈이 들어오면은 뭐 위험 자산 사고 뭐 이랬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과거 15년간 굉장히 낮은 금리 또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이거를 누구나 위험 자산 뭐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암호화폐 같은 거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죠. 자산으로서는요. 왜냐하면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수많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던 운용사들이 이런 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FTX 관련해서 캐나다 연기금, 그것도 선생님들의 연기금이 그 자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걸 보면은 15년 동안 우리는 사실 안정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QT의 제가 늘 기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핵심 문제는 결국에 누가 국채를 인수할 것이냐, 누가 국채를 매입할 것이냐, 이거 있는데, 사실 QT라는 거는 1차 QT가 실패로 끝난 것이 증명해 주듯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uncharted territory,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그 우리가 맞닥뜨릴, 마주할 여러 가지 위기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란은행이죠. 영란 ECB, 유럽 중앙은행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물론 일본은 아직은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QT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이 QT가 되도록이면은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뭐 현재까지 나온 방안으로는 MMF가 단기 국채를, 이건 미국 금융시장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MMF가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걸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부 바이백과 오버넷 RRP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서는 SLR, 은행이 국채 인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SL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재무부 바이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재무부와 연준의, 즉 옐런과 파월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더 이상 연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재무부, 행정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백, QT, 그리고 QE의 부작용,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향후에 앞으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